네. 자, 37회 FAT 1급 기출문제 이론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7회 FAT 1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만 골라라. 옳은 것만 골라라. 밑에 두 개가 옳은 모양이에요. 두 개씩 짝을 찌워놨죠? 두 개씩. 옳은 것만 골라라.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가번 매출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매출채권, 여러분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회수 불가능한 것이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실제의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장부금액을 보여주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신뢰성일까요? 목적 적합성일까요? 약간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네요. 네. 자,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네. 뭐, 신뢰성하고도 좀, 표현의 충실성하고도 좀 영향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표현의 충실성은 신뢰성에 관한 거야. 근데 매출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표현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즉 신뢰성과 관련도 있고 또 일부는 목적 적합성인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재무제표의 정보를 봐가지고 투자자들이 피드백을 하는 거잖아요.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보가 사실을 나타내는 정보여야 될 텐데 대손 충당금의 설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죠. 예, 실제로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만을 따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은 세 가지가 있었죠. 예, 피, 적, 예측 가치, 피드백, 그 다음에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온다. 저 의사결정을 변경을 해준다. 이런 이 피드백하고 관련된 말입니다. 피드백하고. 그래서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 이용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지난 6개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6개월 지나서 지금 의사결정에 변동이 생겼어요. 계획을 변경하는 거, 우리가 이걸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목적 적합성하고 관련이 있는 말이죠. 자, 그러면 답안을 보겠습니다. 회계정보를 미래 재무정보 예측에 활용하려면 신뢰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 자, 예측 가치는 어디에?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으로 여러분 정리했죠? 그래서 예측에 활용되는 것이라면은 신뢰성은 예측보다는 과거의 실적, 과거의 실적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신뢰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측에 활용되려면 목적 적합성을 더욱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신뢰성도 향상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충관계라는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상호 상충관계가 있다. 상충관계라는 건 뭐냐? 목적 적합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다소 신뢰성은 좀 떨어진다.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정보가 많아요. 예측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목적 적합성이 높은 것이 신뢰성까지 높은 건 아닙니다. 서로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의 질적 특성에 관해서 상당히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네요. 1번 가나 이게 답이 돼야 돼요. 네, 1번 맞죠? 자, 다음 2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예. 이거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도 많이 봤던 거네요.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 표시한다. 틀렸죠? 예.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네요. 예. 앞에 32회 기출문제에서도 요 보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계해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해야죠. 그 다음에 2번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종업원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는 거죠?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경영자에게 있죠. 틀렸어요. 다음 3번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통합하여 표시한다. 중요한 항목인데? 중요한 항목은 개별적으로 표시해야죠.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합쳐서 표시해도 돼요. 예. 중요하면 분리해야죠. 그래서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통합해서 표시한다. 아니야죠. 통합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표시해야 되겠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통합해도 돼. 그래서 옳은 것은 그럼 4번이네요.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네, 맞았죠? 우리가 재무제표의 작성 원칙 중에 계속 기업의 원칙, 계속 기업의 원칙 우리 정리했었죠. 그래서 답은 4번. 4번.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 자,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기업 실체에 대한 자본의 크기와 변동은 자본 변동표지. 그렇죠? 1번은 자본 변동표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자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산, 부채, 자본이 다 표시돼요. 1번은 자본 변동표, 2번 일정 시점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네, 2번 완벽합니다. 답이 2번. 재무상태표는 2번 잘 설명.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4번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여러분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런 문제 우리 여러 번 풀어봤죠. 자, 매출액은 안 알려줬네. 그런데 매출 총이익률을 알려줬네. 매출 총이익률. 자, 그러면 매출액을 추정하고 매출 원가는 이거 산출을 하면 되겠네요. 자, 매출 원가 산출하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자,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야죠. 자, 이렇게 더해보세요. 50만 원이죠. 이 50만 원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면 되죠. 5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만 원 하면 45만 원이 뭐예요? 매출 원가. 45만 원이 매출 원가예요. 그런데
이 매출액을 알아야 매출 총이익을 아는데 매출 총이익률은 알려줬어요. 매출 총이익률. 그러면 여기서 넣어보면 되겠다. 보기에서. 자, 여기 56만 2천 원을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다 56만 2천 원. 그렇지, 대입해보면 되지. 56만 2천 원, 500원. 자, 요게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4번이. 자, 562, 500 빼기 아니다. 이게 지금 매출 총이익이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지. 자, 여기 9만 원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9만 원 넣으면 아까 안 나왔어. 여기 9만 원이라고 하면은 안 나왔죠? 예, 9만 원이 되면은 이게 54만 원이 되는데 9만 원 나누기 뭡니까? 예, 54만 원 하면 20%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해 봅시다. 요걸로. 자, 여기가 11만 2,500원. 그러면 더해 보세요. 45만 원 더하기 11만 2,500원 더했더니 56만 2,500원이 나오네요. 56만 2,500원. 여기 언제 계산되지? 56만 2,500원이? 562, 500 이거 언제 써놨죠? 매출액? 4번에 있는 걸 이걸 썼었어요? 예, 이걸 그러면 매출액에다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매출 총이익이 나와. 그러면 이걸 나눠볼게요. 자, 11만 2,500원 나누기 매출액 562, 500 해보세요. 그랬더니 딱 나오네. 예, 요게 2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넣어보면 되죠. 자, 20%니까 여기다가 매출 총이익 11만 2,500원을 넣어가지고 이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되죠. 매출액이 되죠. 그래서 이 매출 총이익으로 매출액을 나누면 0.2가 나오면 20%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거예요. 네. 이게 공식을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수학 실력이 좀 딸리니까 여기 있는 보기를 넣어가지고 대입을 해보면 되지. 그쵸? 네. 자,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네. 1-0.2로 했군요. 예. 1-0.2로 나눠주면 나오는군요. 그냥 이렇게 수식을 세울 수 있으면, 예, 이렇게 수식을 세울 수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었는데, 뭐 이게 안 되면은 밑에 보기 넣어가지고 이걸 매출 총이익으로 넣어서 아까 우리 매출 원가는 구해놨으니까 매출액을 역산해가지고 20% 나오는가 맞춰보면 되겠죠. 네. 자, 4번 문제. 왜 이렇게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이다.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 2019년 말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2019년 말에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되겠느냐 물어봤어요. 자, 2019년 7월 1일에 5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네. 자, 그러면 5년이니까 1년에 100만 원이죠. 1년에 100만 원. 자, 근데 언제 샀어요? 2009년 7월 1일 날 샀죠? 그러면 6개월만 감가상각 대상 기간이 되죠.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네. 자, 5년이고 잔존가치 없고 취득금액 500이니까 500만 원 나누기 5는 1년에 100만 원. 그런데 취득을 7월 1일 날 했으니까 월할 상각해라 했어요. 월할. 그러니까 6개월치만 해라. 이거 6개월치만. 그러니까 절반인 50만 원. 네, 5번은 아주 쉬운 문제죠. 네, 1번 50만 원. 다음에 6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자, 주식회사 한공의 단기매매증권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단기매매증권 매 회차마다 이렇게 필기시험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실기시험으로 나오기도 하고 하여튼 많이 나와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보기를 먼저 읽어서 이거 1번, 2번, 3번을 검증하면 돼요. 자, 1월 22일 날 A 주식의 취득 원가는 32,000원이래. 그러면 11월 22일 날 이것만 분석하면 되죠. 자, 11월 22일 날 A 주식 100주를 한 주당 300원에 취득하고 취득 수수료 2,000원을 지출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에 이 취득 수수료 포함을 합니까? 포함 안 합니까? 응? 안 하죠.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는 취득 관련 수수료를 원가에 안 넣어요. 그러니까 이건 빼버리고 계산해야 돼. 자, 100주 곱하기 300원 하면은 3만 원이죠. 그런데 32,0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틀렸다. 그런데 이번 회차는 묘하게도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는 문제가 거의 한 문제도 안 나왔네. 다 옳은 걸 찾아라. 네, 옳은 걸 찾아라는 문제가 더 어려워요. 사실 객관식에서는 옳지 않은 걸 찾는 게 더 빠른데.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기록된 단기 매매 증권은 37,000원이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때 3만 원이었죠. 이날. 자, 그런데 12월 31일 시가가 한 주당 350원이래요. 그러면 35,000원이지. 35,000원. 자, 그래서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단기 매매 증권이 왜 37,000원일까요? 예, 35,000원이죠. 한 주당 350원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렸구나. 다음 3번.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3,000원이다. 자, 300원이 50원, 350원 됐으니까 한 주당 50원씩 100주. 5만원 아닌가요? 아니 5,000원. 예,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5,000원인데 여기 3,000원이다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그러면 답은 4번이다. 예, 4번 빨리 찍고 다음 문제로 가면 돼요. 자, 4번 맞았나 볼까요? 3월 7일 A 주식 처분으로 인식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은 2,000원이다. 3월 7일 날 얼마에 팔았어요? 370원에 팔았네, 한 주당. 자, 결산 때 350원으로 평가해 놨으니까 20원 올랐죠? 20원 곱하기 100주. 예, 그래서 2,000원이다. 이 4번이 맞았다. 다음 7번 문제. 업무용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고 내용 연수가 5년 연장되었다면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은 뭐가 될까? 너무 쉽죠? 건물. 그죠?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 다음에 8번 문제.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2019년 4월 10일 거래에서 발생한 대손 삼각비는 얼마입니까? 자,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다 그랬죠. 예. 4월 10일에 거래에서 발생한 대손 삼각비가 얼마냐 이날. 그러면 그 전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12월 31일 날 전기 말에 매출 채권 잔액 40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추정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자, 400만 원의 1%는 4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는 것이죠. 자, 4월 10일 날 거래처 주식회사 공인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6만 원이 회수 불능되다.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냐? 4월 10일 날 대손 삼각비가 얼마냐 이거야. 4만 원이 있는데 6만 원의 대손이 발생하면 모자라는 2만 원만 차변의 대손 삼각비 발생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2만 원이 차변의 대손 삼각비다. 8번도 쉬운 문제. 자, 9번 문제. 답 맞춰보세요. 질문할 테니까 각자 계산해보세요. 2019년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에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이랍니다.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계산해보세요. 각자.
미수 수익을 인식 안 했다. 급여 3만 원을 인식하지 않았다. 얼마일까요? 계산 다 했죠? 김수진 씨 얼마 나와요? 모르겠어요. 왜 몰랐을까? 자,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차변의 미수 수익, 자산, 대변의 이자 수익. 이거는 이 이익의 플러스 요인이에요. 10,000원 플러스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11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밑에 걸 보면 급여 미지급분 3만 원을 인식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면 이걸 급여, 차변의 비용이잖아요. 비용. 이거는 마이너스 항목이야. 그러면 11만 원에서 3만 원을 빼면 얼마일까요? 8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더할 거, 뺄 거를 잘. 네. 이거 수익이잖아요. 미수 수익, 이자 수익, 수익 발생. 그러면 여기에 더해주고. 급여, 미지급분. 이거 급여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죠. 이거는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거는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그래서 이건 수익 발생이니까 더해주고 이건 빼주고 그러면 8만 원이 나오겠다. 자, 10번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네,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비품을 2018년 작년 1월 1일 날 400만 원에 취득했다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도 재무상태표가 지금 여기 제1기 거죠? 1기 거 이거. 예. 내용연수는 5년이래요. 내용연수 5년. 여기 그러면 정액법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400만 원을 5로 한번 나눠볼까요? 40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은 80만 원인데 이 80만 원이 1년치 감가상각비인데 1월 1일 날 샀는데 월할 상각도 아니고 왜 72만 원이겠는가? 네, 한번 이거는요. 옳은 것 찾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옳은 것 위주로 문제가 나와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내일 시험에 객관식이 전부 다 이론이 옳은 것 찾으라는 쪼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여튼 문제는 잘 읽어보시고. 자, 이거부터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잔존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잔존 가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잔존 가치 차이네. 예. 이게 400을 5년간 우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80만 원 나와야 돼. 근데 72만 원 상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2만 원에다가 요 72만 원에다가 곱하기 5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는가? 72만 원 곱하기 5년 했더니 360만 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정액법에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360으로 봤다는 얘기는 400만 원에 샀지만 40만 원은 잔존 가치로 빼고 상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 찾으라고 쓰면 1번. 네, 답이 1번. 옳은 것을 1번에다 얹어놨어요. 맞죠? 네. 자, 그러면 2, 3, 4번은 왜 틀렸는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말 장부 금액은 400이다. 여러분 장부 금액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장부 금액 당기말 장부 금액 조미소 씨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당기말 장부 금액 400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계산해야 장부 금액이 나오죠? 응. 예. 그러니까 이게 취득 금액이죠?
여기에 감가상각 2개. 400에서 144만 원을 빼야 그게 잔고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296만 원이네요. 예. 296만 원. 그러니까 틀렸죠. 400만 원이 아니니까.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다. 틀렸죠. 여기 보니까 내용연수밖에 없는데 뭐 정률법이면 예, 상각률을 보여줘야지. 그 다음에 4번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감가상각비는 144만 원이다. 72만 원이지. 이게 1년에 72만 원씩이니까 당기도 72만 원. 그래서 72만 원 2개 더하니까 감루가 144만 원이 된 거지. 예? 그래서 72만 원. 1번이 맞은 거 확실하다. 다음에 이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야, 인류 전부 다 바른 거야. 옳은 것만 물어봐요. 예, 패턴이 지난 9월달 시험은 말이죠. 이렇게 확 전부 옳은 거 찾으라고 나와요. 특이한 겁니다. 자, 상품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아니잖아요. 상품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죠. 여러분, 상품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상품하고 교환해야 그것이 공급으로 본다고 그러죠. 예,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상품권의 양도는 틀렸습니다. 상속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이게 조세물납이죠. 조세물납은 과세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급으로 안 본다 이거. 주식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아닙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유가증권의 거래는요, 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걸 사고 파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없어요. 예, 돈 거래하는데 부가가치세 없어요. 돈, 뭐 수표를 주고받는다든가, 예,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부가가치세 떼는 거, 과세하는 거 못 봤죠? 예. 그래서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건물의 현물 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예, 이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설명하면 이걸 뭐예요? 우리가 현물 출자라고 그래요. 현물 출자는 과세고 조세물납은 이거죠. 조세물납은 공급이 아니다. 과세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답은 4번. 해수가 답이 되겠네요. 예, 4번 맞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12번 문제도 옳은 거. 예, 옳은 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거. 공급 시기. 현금 판매 대금이 지급되는 때. 틀렸어요. 여러분, 현금 판매든 외상 판매든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예요. 인도되는 때. 돈 받는 때가 아니에요. 1번 틀렸고 2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재화의 가공이 완료되는 때 아니에요. 가공이 완료된 것은 작업이 끝났다는 거지. 그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공급이 되나요? 아니죠. 인도해야 돼. 이것도 가공을 완료해 가지고 그 위탁자에게 인도하는 때. 장기할부 판매. 장기할부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거 맞았네요. 예,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답은 3번. 그러면 4번은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 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예요. 예. 그래서 답은 요거는 완료되는 때가 아니죠.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아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되는 경우 이것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3번.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이것도 대가의 가품을 받기로 한때. 장기할부 판매와 같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2기 확정신고 기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과세 표준 얼마냐 이 말이에요. 단 주어진 자료에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다. 요새 여러분들 이거 많이 풀어봤죠? 자,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했습니까? 금재진 씨. 얼마일까요? 과세 표준이? 2,030만 원? 네, 맞은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외상 판매의 그렇죠? 과세 표준이죠. 10개월 할부 이자도 포함했다. 네, 할부 이자 포함해야죠. 10개월 할부는 장기 할부가 아니니까 이 전체를 과세 표준으로 봐야죠. 견본품 샘플 주는 건 공급이 아니에요. 토지는 면세예요. 과세 표준이 될 수 없어요. 영세율은 과세 표준이지만 면세는 과세 표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더한 것이 답이니까 2,030만 원 맞았죠? 2번. 자, 14번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아닌 것 딱 한 문제 나온가 봐요. 공제 가능한 것이 아니란 말은 뭐예요? 불공이 뭐냐요? 불공. 자, 1번 볼까요?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는 거. 1번.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죠. 2번.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입을 했던 국내에서 샀던 우리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매입세 공제 받죠? 맞고. 다음에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원재료를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세액이다.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은요, 간이과세자가 발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VAT가 따로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표시되지만 간이과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은 금액만 표시되어 있어요. 항상 금액 안에 부가가치세가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구분 표시되지 않으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 요건을 못 갖췄다 이거예요. 못 갖췄다. 그래서 이거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받아봐야 비용으로는 처리할 수가 있지만 비용으로는 처리할 수 있지만 매입세 공제는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죠? 3번 맞았고 3번이 틀린 거예요. 공제받을 수 없는 건 3번이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자, 계산해 보세요. 공제받을 수 있는 거. 계산해 보세요. 자, 세 개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를 계산. 소방정 검증하시나요? 네네. 자, 계산 다 됐나요? 네. 그러면 한번 황민영 씨한테 얼마입니까? 900이요. 예, 맞은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상품 운반용 트럭 구입 관련 매입세액이다. 트럭이니까 공제받을 수 있죠. 예, 공제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 찾는 거죠. 본사 건물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건물이니까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 못 받지만 건물에 관한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예.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그래서 더하면 900이다. 맞았죠? 예. 답은 900. 자, 우리가 뭡니까? 지난 9월에 있었던 제37회 FAT 1급 이론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그동안 32회, 31회, 30회, 29회, 28회 쭉 풀어봤는데 그 이론 문제하고 비교해서 난이도가 높아졌나요? 낮아졌나요? 오늘 이 본 문제가? 응? 높은 것 같아요? 예,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 질적 특성에 관해서도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과거의 문제에 비해서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옳지 않은 것 찾으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 이것도 좀 과거에 비해서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